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싱글맘이에요. 여러분은 미신을 얼마나 믿어요? 점, 사주팔자, 타로 이런 거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이런 미신들을 가끔씩 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믿는다기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거나 노력해서 화를 피해가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보기도 했지만 솔직히 흥미 위주로 많이들 보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제가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예요. 그 사람들은 전 시댁과 전 남편이고요. 제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병원의 임상병리사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희 병원과 남편 회사가 가까웠기에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죠. 남편도 좀 기가 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착했고 시부모 될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건 얼마 안가 알게 됐지만요. 제가 처음으로 시부모가 이상하다고 깨달은 건 저희 부부가 결혼 후 살 집을 고를 때였어요. 아들아, 내가 너희가 고른 집 괜찮은지 한번 보러 갔는데 그 집이 참 안 좋다네.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일만 날 곳이란다. 큰 흉사가 생길 곳이라는데 꼭 거기 가야겠냐? 아무리 봐도 난 영 끌리지가 않는데. 저희가 원하는 매물을 보고 와서 시부에게 말했을 때 시부는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루 뒤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저 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당황했고 남편도 저와 다를 바 없었어요. 저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안 좋은 곳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안 좋다는 거예요? 입지가 별로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뭔가 하자가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내가 풍수지리로 용한 곳을 알고 있거든.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집이 아주 최악의 집이라네. 그쪽 방향으로 가면 너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알아봐라. 너희가 잘 돼야 우리 가문이 잘 되는 법인데 정 그곳에 가겠다면 우리는 집값 지원 절대로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설마 풍수지리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20대 후반 28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사회 초년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연히 모아둔 돈이 많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친정에서 1억, 시댁에서 5천을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대출을 끼고 들어갈 계획이었죠. 수도권이 아니라 집값은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저희가 워낙 돈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두 가족의 손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시부가 저런 말을 하니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요. 게다가 직접 가보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점을 보고 와서 저런 말을 하니 너무 어이없잖아요. 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때 시부가 그러더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모름지기 사람은 좋은 기운을 품고 살아야 하는 법이지. 그래서 내가 풍수들이 잘 아는 사람 데리고 너희 신혼집에 어울릴 만한 집을 찾으러 다녀보고 왔거든. 내가 눈여겨본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꾸나. 너희가 고른 집은 풍수지리에도 안 맞고 누가 들어가도 나쁜 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길한 곳도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 너희 생각도 바뀔 거 아니냐. 좋은 의도라는 건 잘 알겠어요. 하나뿐인 아들 내외를 좋은 집에서
누구보다 길한 곳에서 보금자리를 꾸며주고 싶은 그 마음. 정말 솔직히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면 고마워서 눈물이 났겠죠. 그런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게다가 시부가 보내준 주소를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직장과는 너무 먼 데다가 지은 지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게다가 찍어준 사진만 봐도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불가할 만큼 허름했어요. 솔직히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시부가 일부러 점집이나 풍수지리 이야기를 꺼낸 줄 알았어요. 비싼 집 안 보내려고 저러는 거구나 하고. 그렇지만 시부가 그것도 돈도 지원해줄 사람이 가자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부를 따라 나섰죠. 저희 부부는 이후에 다른 곳에 갈 일이 있어서 시부와는 차를 따로 타고 갔어요. 남편 차 타고 가는 길에 순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친한 간호사가 생각났어요. 몇 년 전 결혼해서 그 동에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괜찮은지 정보 좀 알아보려고요. 여보세요? 나야. 나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했는데 잠깐 통화 돼? 통화 괜찮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전화로? 내일 병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일이라서 그렇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신혼집 보러 너희 집 근처로 가거든? 폰에 있는 지도로 찾아보니까 딱 너희 집 바로 근처더라고. 그 주소 보내줄 테니까 거기 집 괜찮은지 알려줄래? 아버님이 좋은 길지라고 지금 보러 가는데 네가 동네 사람이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외관 사진도 보내줄게. 나도 동네 일 잘 모르는데 일단 주소로 지도 한번 찾아보고. 야, 여기는 좀 그냥 다른 데 찾아보는 게 어때? 급하게 다그치는 동료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왜 그래? 뭐가 안 좋아? 너 여기 절대 가지 마. 여기 몇 달 전에 칼부림 있었던 곳이야. 그래서 경찰들이 노란 줄 쳐놓고 못 들어가게 막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내가 동네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 정도로 소란스러우면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어쨌든 완전 재수 옹붙은 집이니까 절대로 가지 마. 네가 우리 집 근처에 오는 거면 나는 좋은데 이 집은 나라면 절대 안 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을 정도로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는데 벌써 도착한 상태였고 친구와 연락을 끊고 일단 시부와 함께 그 문제의 집으로 갔어요. 그 집 앞에는 남자가 한 사람 서 있었는데 소개로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부와 함께 저희도 일단 집에 따라 들어갔죠. 사실 집 자체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덜 더러웠어요. 그렇다고 고칠 곳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매매가를 아낀다면 리모델링에 충분히 돈을 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저는 이곳에 들어갈 생각이 이미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집을 둘러보는 내내 시부는 이 집이 얼마나 길한지, 빛과 채광이 얼마나 좋은지,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주절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말 한마디 없이 냉랭한 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해줘야 할 말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 집이 문제 매물인 건 이야기 안 해주세요? 예?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이 근처 사는 직장 동료한테 이미 들었는데요. 여기 몇 달 전에 칼부림 났었다면서요? 그래서 경찰들 와서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설마 그걸 모르셨던 건 아니죠? 제 말에 남편과 시부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일부러 시부 보는 앞에서 공인중개사를 더 추궁했어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매매 계약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저희는 아무리 돈 없어도 이렇게 재수없는 집은 안 들어가요. 저희 아버님이 풍수질이랑 기운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시죠? 오늘도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이시면 그게요.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시간도 좀 오래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매물이 워낙 싸지 않습니까? 이 정도 번화가에 이 가격이면 솔직히 거저나 다름없죠. 아무리 돈을 적게 줘도 문제 있는 곳이면 이야기는 해줬어야죠. 그리고 지역 신문에 날 정도면 엄청 큰일이죠. 제 직장 동료가 바로 이 근처 살거든요. 집 주소 알려주니 단번에 알던걸요. 아무리 풍수지리가 좋고 길지면 뭐예요? 딱 봐도 재수 안 붙은 집이잖아요. 아버님, 저희 이런 집에 들어가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경악스럽다는 표정으로 묻자 그제서야 시부가 당황하더군요. 언제나 미신을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에게 완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집에 들어가라고 강제로 들이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 물음에 시부가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더군요. 그럴 리가 있겠냐? 나는 다 너희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지. 나한테 그런 나쁜 마음 같은 건 없었어. 오해다. 진짜 오해야. 그런데 공인중개사 양반,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왜 저번에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저번에는 오셨을 때 두 분이서만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좀 빠지라고 하시더니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도 이 매물은 그 부분만 빼면 다 좋잖아요. 건물이 낡았지만 전기나 가스, 수도 같은 건 문제 하나도 없고 동네가 더럽고 허름한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하고 멀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가가 이 근방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싸잖아요. 요새는 일부러 싼 곳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이제 막 결혼해서 마련하는 첫 번째 집인데 이런 집에 어떻게 들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집이라는 거 알았으면 내가 반대했을 거야. 되려 호통치는 시부의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이 집에 와서 확인해보라던 시부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본인이면서 애꿎은 공인중개사만 혼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어요. 이런 집에 들어가라고 할 리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미신을 중요시하는 시부가 이런 재수없는 집에 들어가도록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시부가 한 행동에 완전 질려버렸어요. 시부가 부랴부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나요. 이 집에서 칼부림 났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 말로는 좋은 집이라며. 길지라서 살면 두고두고 좋을 집이라더니 몇 달 전에 이 집에서 사람 죽어서 경찰까지 왔었다는데 잘 봐준 거 맞아? 시부의 그 말에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어진 시부 말은 저를 더욱 경악스럽게 했어요. 그러면 굿 한 번 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굿 한 판에 얼마 정도 하는가?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너무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받아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지? 알겠어.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주게. 시간도 길한 시간 골라서 알려주고. 이 집을 포기한 건 아닌지 굿을 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분명히는 저나 상대방이 굿을 권한 거겠죠. 그 말에 저는 열이 받았어요. 굿이라니. 저는 절대로 굿을 한 집이나 사람 죽어나간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자연스레 굿 이야기를 하는 시부에게 소리쳤어요. 아버님, 잠시만 전화 끊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인데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전화를 끊은 시부에게 제가 말했죠.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거 가지고 구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좋은 집 찾는데 들인 돈도 있으실 텐데 굳이 나쁜 집에 국가지에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 말에 골똘히 생각하던 시부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긴 워낙에 비싼 돈이었으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요. 저는 공인중개사를 보며 말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기운이 좋은 집을 좋아하세요. 풍수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거야. 그 집에 살면서 로또에 당첨이 됐거나 원하던 걸 잃어서 더 큰 집으로 가거나 돈을 많이 모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집이 좋은 집이죠. 그런 집들은 대개가 기운이 좋다고들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부부가 처음에 가길 원했던 집의 계약을 맡은 공인중개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며칠 전에 집 보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 아파트 말인데요. 혹시 전 주인분이 왜 이사하시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집이요? 거기 부부가 원래는 집을 지으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 집 매매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 목표로 하던 금액도 모여서 이참에 그 집 팔고 외곽에 고급 주택 지어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간 지 5년 만에 더 큰 집으로 갔으니 집 기운이 좋은가 봐요. 그 사람들 전에 주인도 짧은 기간에 돈 많이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갔거든요. 완벽해 보이지는 않아도 이력을 따져보면 그 집만큼 괜찮은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말로 아무 필요도 없었어요.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바람에 저희 부부 선택이 완벽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이 풍수지리상 길지인지 흉지인지도 전혀 관심 없었어요. 다만 시부가 알려준 집은 누가 봐도 재수없어 보여서 들어가기 싫었던 거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시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버님, 그렇다는데 혹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곳으로 계약해도 될까요? 굳이 큰돈 들여서 흉흉한 집을 좋은 집으로 바꾸느니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집에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너희들한테는 그 집이 흉지라는데 너희가 계속 아플 거라고 해서 내가 그랬던 거지. 너희들이 상관없으면 그냥 그 집으로 하거라. 결국 시부의 허락을 받게 된 저희는 원래 봐두었던 집에 신혼집을 꾸리게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가고서야 그 오싹한 기분이 사라졌어요. 시부가 추천해준 집에 들어가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 집을 우리 손으로 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부의 미신 사랑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 이 신혼집 구매 때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시부의 미신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가기만 했죠. 저희가 결혼하고 3년간 애가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따로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애가 생기지 않자 저희도 걱정은 됐지만 아직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부가 이번에도 그 일에 간섭을 시작했어요. 며느라가 이번 연도에는 꼭 애를 가져야 한단다. 무조건 올해나 내년 안에 애를 낳아야 해. 내가 용한 점쟁이한테 갔다 왔는데 그래야 크게 될 손자를 얻을 수 있다는구나. 그 말에 저는 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태껏 아무 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배려해서라기보다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정말 하다 애 낳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어차피 한 번은 가봤어야 할 난임센터를 시부의 권유로 가게 됐으니 어찌 보면 잘된 일이기는 했죠. 난임으로 판정받기는 했지만 시술로 한 번의 아이를 가지게 됐거든요.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시부였으니
솔직히 그간의 서운한 마음이 아주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시부가 축하의 말을 건넨 뒤에 한 말은 저를 다시 답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내가 나를 받아왔다. 출생택일이야. 애도 이제는 날짜 시간 맞춰서 낳아야 크게 되는 거야. 정말로 잘된 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지. 네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받아온 날이다. 자, 받아놔라. 거기에는 누군가 휙휙 갈긴 듯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또 미신. 그래도 이번에도 이해하려고 애는 썼어요. 솔직히 저도 애한테 좋다면 뭐든 하고 싶은 마음이니 날짜를 맞출 수만 있으면 맞춰서 낳고 싶다고 생각은 하니까요. 하지만 출산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왕절개가 아닌 이상 그건 맞추기가 엄청 어렵다는 걸요. 저는 나지막히 한숨을 쉬며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날짜 받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최대한 이 날짜에 나와보도록 노력할게요. 39주쯤이라 맞추려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완전 조산이라거나 만삭을 훌쩍 넘은 날짜가 아닌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런데 저의 어정쩡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부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강조하더군요. 아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무조건 이 날짜, 이 시간 안에 낳아야 해. 그래야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인물이 나온다고 했으니 네 선택에 우리 집안 미래가 달렸다는 거다. 아버님, 근데 애가 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 날짜를 잡아놓는다고 해도 그 날짜까지 진통이 안 오면 제왕절개가 가능하겠지만 날짜 전에 진통이 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나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기에는 변수도 많고. 그런 건 다 기합이야. 늦게 나오면 날짜 맞춰서 제왕절개 하면 되고 일찍 나오면 참으면 되지. 최대한 참아. 날짜 전까지 걷기 운동은 좀 피해. 그거 하면 일찍 나온다는 말이 있으니까. 무슨 애 하나 나오는데 집안의 미래까지 생각해요? 어떤 운명을 타고나든 잘 키우면 될 것을 애를 어떻게 키울지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짜 시간만 받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큰 사람으로 자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아니란 건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더군요. 저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 뒤로 시댁에는 일부러 발걸음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전화는 자주 짧게 했죠. 그래야 우리에게 얼굴 보자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거리를 두는 사이 점점 분만 예정일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직장의 출산,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터라 38주가 될 때까지 꽉꽉 채워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39주, 시부가 선택한 출산 태기를 하루 앞두고 결국 진통이 시작됐어요. 사실 이슬은 더 일찍 비쳤지만 통증이 없으니 병원에서는 오지 말고 진통 시작하면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던 건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진통이 시작되더라고요. 일단 남편과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애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두려움만 가득했죠. 그렇게 병원에 갔더니 문이 많이 열려서 지금이라도 힘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애가 배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미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 힘을 줘서 빼내는 것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70% 진행된 상태라 무통도 못 맞는다고 하더군요. 출산 태기를 24시간 앞둔 시간이었어요. 저는 날짜 같은 건 생각도 안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비상 상황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진통으로 애를 밀어내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폰을 제 귀에 대어주더군요. 귀에 들리는 건
시부의 목소리였어요. 아가, 좀만 힘내라. 절대로 애를 일찍 낳으면 안 돼. 무조건 시간 끌어야 한다. 지금 낳으면 완전히 우리 집안 쪽박 차는 거야. 내일 낳아야 돼. 시간은 못 맞추더라도 날짜는 내일 날짜로 맞춰야 돼. 죽어있던 배에 힘이 쑥 빠지는 소리였죠. 이 상황에 참으라니. 뱃속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통증으로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저런 말을 하는 시부도 참 대단한 사람이긴 했죠. 분만 직전이라 이 안쪽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시부는 밖에서 남편을 시켜 제게 계속 압박감을 불어넣었어요. 거기다 간호사와 의사까지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밖에서 보호자분께서 지금 막무가내예요. 나가서 진정 좀 시켜주세요. 지금 제왕절개가 안 될 정도로 자궁문이 많이 열린 상태라 어차피 자연분만 해야 합니다. 밖에서 할아버님이 내일까지 출산을 미뤄달라는데 그러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저희는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호자분이 밖에 나가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딱 들어도 의사 화가 많이 난 목소리였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도 자주 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진상 환자가 있으면 짜증이 2배가 아니라 10배로 늘어난다는 걸요. 게다가 환자도 아닌 보호자 때문에 환자까지 위험하게 생겼으니 그 위험에 따른 불안감도 한몫할 거고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이 멀뚱하게 서 있던 거였어요. 당신 뭐해? 나 지금 당장 애 낳아야 해. 너무 아프다고. 그치만 아버지가 날짜 꼭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 죽어나가도 그 말 할 거야? 네 앞에서 애랑 나랑 둘이 나란히 잘못되는 거 봐야 정신 차릴래?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네 가문의 미래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저는 다 때려치고 빨리 낳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게다가 제왕절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자궁문이 많이 열린 상황이었죠. 제 말에도 남편 놈이 우물쭈물하자 저는 열받아서 의사에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주 보호자 필요 없고 환자인 제가 말할게요. 그리고 보호자 서명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남편 말고 밖에 있는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사인 받으시고요. 제 목소리가 밖에 다 들렸는지 시부가 밖에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무슨 소리야? 기다려. 내일 낳아야 된다고 내가 말했지? 어이, 의사 선생. 참을 수 있다니까. 조금만 시간 좀 더 끌어. 사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동네 창피하게 왜 병원에서 난리예요? 그리고 왜 출산을 맞추려다가 내 딸까지 죽일 일 있어요? 당신네한테는 손주가 소중하겠지만 우리한테는 딸이 더 소중하거든요. 어디서 태어나지도 않은 애 출산을 맞추려고 내 딸 죽이려고 해. 경고하는데 내 딸한테 문제가 생기면 나 당신들 절대로 그냥 안 둬. 친정엄마 말에 시부도 덩달아 흥분했는지 쏘아붙이더군요. 사부인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일 애가 나와야 나라에 이바지할 큰 사람이 된다고. 나와야 사람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오. 저러다가 둘 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쪽이 책임지실 거냐고. 여기서 병원 업무 방해하면 의사 선생이 아니라 내가 당신 경찰서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 목숨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친정엄마의 따끔한 말과 주변 사람들의 더 따가운 눈총에 결국 시부는 쫓겨나듯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친정엄마의 호통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바로 분만을 하러 들어갔어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났을 거라고 의사가 말하는데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아이를 출산하며 감동으로 가득 차야 할 시간에 시부와 남편놈 때문에 그 감동이 엉망이 돼버렸으니 결국 화가 난 저는 출산을 마치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버님 편 든 거야?
설마 당신도 그 출생 날짜에 정신 팔린 거야? 나도 당황했어. 나도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고. 누구를 따를지 나도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걸 어떻게 고민해? 당신 진짜 내가 죽어나가도 아버님 편들 생각이었어? 미쳤어? 설마 당신도 그 미신 믿는 거야?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지금 사과하잖아. 늦었어.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나 몸조리 친정에 살 거니까 당분간 만나러 오지 마. 결국 저는 화를 내고 조련 퇴소 후 친정에 몸조리하러 갔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화가 난 건 둘째치고 시댁 어른들 얼굴 볼 일이 더 짜증나서 일부러 친정에 간 거였거든요. 친정엄마랑 그렇게 큰 소리 내며 싸운 시부가 친정에 올 수 있을 리 없으니까요. 시부가 와 봐야 할 말은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사실 애 낳은 그날 저녁 전화로 생생하게 듣긴 했죠. 넌 어떻게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애를 빨리 낳았어?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영 나쁜 건 아니라길래 다행으로 생각은 했다만 그게 될 수 있는 애를 네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아버님,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위험하다는 말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셨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더 버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로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생각이셨어요? 아니 너야말로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네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게 그냥 너 좋으라고 하는 일인 줄 알아? 자식 손주들이 잘 돼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루 늦게 나으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이 난리를 피우고. 적반하장인 시부를 보니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시부에게 통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역 죄인이네요? 그러면 속이라도 편하시게 제가 안 보이는 게 답인 것 같네요. 앞으로는 시댁 일에 절대 참견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 손주 어차피 마음에 안 드시죠? 잘 됐네요. 앞으로 저랑 제 아들은 시댁 일에 더 이상 관여 안 할게요. 무슨 일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똑똑히 전했죠. 앞으로 시댁 일은 너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며느리며 손자며 마음에 안 든다고 전할 리인데 뭐하러 내가 사서 고생해야 하느냐고요. 남편 놈은 저한테 미안하긴 했었는지 시댁과의 연락을 본인이 하려고 노력은 하더군요. 그런데 시부가 웃긴 게 저도 손주도 탐탁치 않다면서 매번 전화해서 애 보러 오고 싶다고 남편을 들들 볶더군요. 몇 번이나 마주칠 뻔한 걸 제가 다른 약속 만들어서 피해버렸어요. 한 5번째쯤 그렇게 피하니 더 이상 연락 안 하더군요.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애를 보여줘야 하나요? 아무리 조손관계라도 원하던 시간에 안 태어나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 자식 만나게 할 엄마가 어디 있나요? 그렇게 시부와의 만남을 필사적으로 피하며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에 맞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어요. 이제 막 돌을 넘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은 알 거예요. 어린이집은 애를 봐주는 좋은 곳임과 동시에 들어가면서 병원균에 노출되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걸. 저희 애만 그렇지는 않고 모든 애들이 그랬죠. 한 아이가 감기 걸려오면 그 반 애들은 다 줄줄이 걸리고 바이러스성 질병이라도 걸리면 또 다른 친구들도 다 걸리고 저희 아들은 또래보다 좀 더 많이 걸리는 편이었어요. 감기에 바이러스, 물놀이 이후에 요로 감염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도 일주일씩 해야 했을 정도로요. 애가 자주 아프니 저도 연차를 계속 써야 했고 무엇보다 아이와 같이 입원을 해야 하니 몸이 축나기도 했어요. 이런데도 남편 놈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고 위로라도 해주면 좋을 것을. 제 맘 알아주는 사람은 친정엄마 뿐이더군요. 그런데 아기가 호흡기 바이러스로 열이 나서 입원했을 때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애가 아프다고 말한 모양이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시부 이야기에
화가 확 치밀었죠. 손주 아픈 거 애 사주 때문에 그렇단다. 그러게 내가 뭘 했냐? 하루만 더 버티라고 했지. 그랬으면 잔병 치레도 안 하고 잘 컸을 텐데 네가 그걸 못 참는 바람에 애가 약하게 태어났잖아. 뭐 이미 애가 그렇게 나온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그 문제는 이미 방법을 찾아놨으니 나중에 너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느낌이 쎄했죠. 그 어디가 그저 평범한 곳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았죠. 어디를 가자는 말씀이세요? 신방. 용한 점쟁이가 그러는데 그거 한 번만 받으면 싹 다 낫는단다. 그러니까 애 태어나면 너랑 애 둘 다 준비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시부를 보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퍼부었어요.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셔? 내가 병간호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아버님 그딴 정신 나간 소리를 들어야 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두 돌도 안 된 애랑 며느리한테 신방을 가자고 하느냐고. 우리가 악귀야? 우리가 뭐 귀신이라도 붙었대? 지금 우리 애 반에 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애가 둘이야. 이 지역에도 유행하는 중이고. 그럼 그 애들도 다 태기를 잘못해서 그런 거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런 일은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끊어줘야지. 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라고 이러는 거지? 나 말려 죽이려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아버지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어. 아버지도 손주 걱정하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손주 걱정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 건데?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니까 나도 아버지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애가 이렇게 자주 아픈데 당신은 뭐라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내놓은 해결 방법이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차라리 한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안 가고 애 봐줄 사람 찾는 게 더 괜찮은 방법 아니야? 하긴 이미 애가 그렇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해줄 리가 없지. 당신도 반성 좀 해. 애한테 굿하겠다는 말 듣고도 멀쩡한 당신이 더 놀라운 거 알아? 남일이야. 당신의 일이라고. 아버님이 그런다고 당신까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버텨?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어쨌든 나 절대로 우리 아들 그런 곳에 못 보내. 그렇게 알고 당장 아버님 멈추도록 만들어. 그것도 못하면 진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남편에게 쏟아붓고는 아이와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가 여기서 포기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점쟁이가 애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 보면 분명 애도 데려가라고 기를 쓰겠죠. 그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하더라고요. 분명 집으로 찾아올 것 같아서 애랑 친정으로 갔어요. 설마 여기까지 와서 소란 피우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웬걸 여기까지 쫓아왔더라고요. 남편이 같이 왔길래 남편이 시부를 말려주려나 싶었는데 두 사람 다 애 내놓으라고 난리더군요. 여보, 나와 이야기 좀 해. 애한테 나쁠 거 하나 없다고. 한 번만 하면 돼. 돈도 아버지가 다 내준다는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 빨리 나와봐. 당신 미쳤어? 이젠 말이 안 통하네. 우리 이혼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혼하자고. 내 아들 데리고 그딴 짓거리 하는 건 난 못 봐. 딴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애로 뭔 짓을 하든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냥 나랑 이혼이나 해줘, 이 미친놈아. 그때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시럭거리더니 뭔가를 가득 담은 종이박스를 들고 현관 앞으로 가더군요. 중문 앞에 그걸 놔두고는 그 상자 안에 있는 걸 들어 올리더군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는 들고 있던 걸 냅다 확 뿌렸어요. 이게 뭐야? 아우짜! 소금? 그래, 소금이다. 나이도 지긋하신 양반이 어디 사돈 집에 와서 행패야? 상갓집 갔다 와서도 안 뿌리는 소금까지 뿌리게 만들 정도로 완전 재앙 같은 인간이 당신이야. 감히 내 딸이랑 내 외손주한테 굿을 해? 이 정신 나간 노친네가? 늙으려면 곱게 늙어. 나이는 뒷구녕으로 처먹었냐? 지금 당장 우리 집 앞에서 안 떠나면 소금보다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만들 거요. 어디서 사기꾼 같은 놈한테 속아가지고 여기 와서 지랄 연병을 떨어?
시부와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고 할 때마다 친정엄마는 상자 안에 가득한 각양각색의 소금을 시부와 남편에게 탈탈 뿌려댔어요. 입으로 들어오는 짠맛에 말도 못하고 침만 퇴퇴 뱉는 두 사람에게 친정엄마가 꽥 하고 소리쳤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내 새끼한테는 국 같은 거 못해. 만약 그딴 짓 하기만 해봐. 내가 콱 죽어서도 당신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재수 더럽게 없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썩 꺼져. 결국 시부와 남편 놈은 엄마에게 쫓겨났죠. 그렇잖아도 큰 소리에 옆집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을 넣었더라고요. 그 덕분에 무사히 두 사람을 쫓아낼 수 있었죠. 이 일 이후에 저는 남편과 시부에게 완전 실망하고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당연히 이혼 사유가 사유인 만큼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죠. 위자료의 재산 분할, 아이 친권과 양육권까지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법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완전히 끝났죠. 저는 혼자서 애 키우며 사는 게 두려워 이혼 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친정에서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몇 달 안 지나서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문 앞에서 제발 한 번만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해서 전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전 남편 놈이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낸 위자료도 버거운데 직장도 폐업해서 일자리도 잃었거든. 나 지금 완전 빈털털이야. 지금 전처한테 돈 빌리러 왔어? 당신 도대체 여태껏 뭐하고 살았어? 직장 폐업했으면 다른 직장 빨리 알아봤어야지. 지금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나한테 돈 빌리러 온 거야? 힘들어서 그렇지 세상에 넘치는 게 일자리야. 돈 벌려면 뭔 짓인들 못해? 아직 덜 힘드네. 덜 힘든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노력은 했지. 아버지도 나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점쟁이들 찾아서 알아봤지. 점쟁이들 말로는 굿 한판하면 직장도 다시 생기고 애도 찾을 수 있고 여자도 생긴다고 해서 내 인생 좀 펴게 하려고 3천만 원짜리 굿까지 했는데도 안 됐어. 너 지금 그게 노력이라는 거야? 굿하는 게 노력? 야, 이 미친놈아. 차라리 배달이나 노가다를 해. 그래야 돈이라도 생기지. 하긴 당신 생각이야 눈에 훤하지.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은 당신급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화상아, 돈 버는데 귀천이 어딨어? 죽고 싶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해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 어떤 인간이 돈이 없는데 3천만 원을 들여서 구슬해? 와, 지금 보니까 내가 이혼을 잘했어.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다가는 무슨 큰 봉변을 당했을지 상상도 안 가. 그 3천만 원만 아꼈어도 지금쯤 이 꼴은 안 났겠지. 여보, 나 진짜 심각하다고.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차도 중고로 다 팔아버리고 남은 게 없다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제게 하소연하는 전 남편 놈을 보니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왜 여기 와서 나한테 이야기한들 뭐가 나아지냐고요.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그래서 굿한 결과가 지금 이거야? 이혼한 전처 찾아와서 돈 빌리는 거? 점쟁이가 그건 안 알려줬나 보네. 내가 돈 절대 안 빌려준다는 거. 그거 알았으면 네가 여기까지 왔겠어? 나도 믿기는 싫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해보라면서 난리잖아. 그렇게 굿을 한 번 했는데도 직장은커녕 면접 보는 족족 다 떨어지니까 그 뒤에 그 점쟁이 찾아갔는데 도망가고 아무도 없더라고. 사기당한 거지. 아버지는 그걸 인정 못하셨고 나도 아버지 제정신으로 돌려보려고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 용한 곳은 다 돌아보느라 집안의 살림살이도 거들났어. 아버지 집까지 팔아서 비싼 부적도 사고 굿까지 몇 번을 했는지 정말 아버지가 집 팔았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 당신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야지.
미신 같은 거 믿을 생각하지 말고 노력을 했었어야지. 지금도 당신 꼴 좀 봐.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다 잃고 지금 후회 한 사발 들이키면서 전처한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돈 빌려달라는 거 우습지도 않아? 멀쩡한 몸뚱어리 놔두고 쉽게 돈 얻어볼 생각으로 이혼한 전처한테 찾아온 것도 어지간히 뻔뻔하지 않으면 못할 짓이긴 하지. 지금 이럴 시간에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벌어. 네 자식 키울 양육비는 미루지 마. 제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앙 다물고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있더군요. 그 꼴 보니 답답해서 소리를 한 번 더 질렀어요. 당장 가서 일하라고. 배달이든 상하차든 공사판을 뛰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이나 벌어. 그렇게 전 남편은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야 했어요. 도대체 저는 왜 찾아온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찾아올 시간에 무슨 일이라도 했으면 이 정도로 허덕이지는 않았겠죠.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시부가 미신을 맹신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쓴 돈만 2억이 넘는다더라고요. 근데 참 웃기죠? 그 돈을 써서 행복과 행운을 찾으려고 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행복과 행운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거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죠. 시부처럼 미신을 믿는 순간부터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던 걸 잃게 됐잖아요. 저와의 신뢰, 자식, 직장, 돈까지 몽땅 사라졌죠. 저 아들을 생각했다면 시부에게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어야죠. 시부 편들다가 결국은 본인 인생 나락가고 시부도 가진 돈 다 털려서 아들에게 의지하며 산다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 안 가요. 시부가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믿었는지. 이혼 이후로는 절대 미신에는 눈길도 안 줘요. 그런 거 없어도 사람의 삶이라는 건 순리대로 흘러가는 법인데 중간에서 억지로 꼬려고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라고 저 혼자 이 상황을 겪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뭐든 적당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하기만 한다면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고 불안감도 다스릴 수 있겠죠. 가만히 보면 시부와 전 남편은 그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신이라는 도구에 의존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 생각이에요. 그래도 전 남편도 자식 새끼 생각은 하는지 양육비만큼은 꼬박꼬박 잘 보내고 있어요. 들어보니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고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올 일 없으니 그것도 전 남편이 만든 결과죠. 여러분, 뭐든 적당히가 중요한 것 아시겠죠? 과하면 언제든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걸 저는 이번 이혼으로 깨달았거든요. 제 어이없는 이혼 사연 잘 읽으셨나요?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 전하며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